네, 안녕하세요. 캐시넛입니다. 대한민국에서 사는 어린이들부터 어른들까지 건물주가 되고 싶은 시대입니다. 조물주 위에 건물주라는 말이 있을 정도니까요. 여러분들은 서울 건물주 하면 어떤 이미지가 먼저 떠오르시나요? 타고난 금수저? 아니면 자수성가형 사업가? 자, 이렇게 보통 건물주라고 하면 떠오르는 틀에 박힌 이미지들이 있습니다. 그럼 이런 부자들만 서울 건물주가 될 수 있을까요? 그런 거라면 제가 이 영상을 만들지도 않았겠죠? 우리가 돈이 없지 가오가 없습니까? 이제는 돈이 없다고 꿈까지 작게 꾸지 마세요. 오늘 영상에서는 현금 1.9억으로 살 수 있는 서울 건물 매매 계산 방법을 시원하게 공개합니다. 실제 투자금과 대출, 세금까지 이 영상 하나에 모두 담았으니 이거 하나로 투자 연습 오늘 끝내세요. 그럼 대한민국 국민들이라면 곱하기만 해도 살 수 있는 서울 건물 매매 공식 지금 바로 시작합니다. 건물을 처음 투자하시는 분들은 보통 30억 이하의 물건들을 가장 많이 보시는데요. 요 금액대가 비교적 만만하고 대출에 대한 부담도 적기 때문입니다. 아니 30억 이하면 그래도 최소 현금 5억에서 10억은 있어야 하는 거 아닌가요? 네, 맞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오늘 금액대를 더 확 낮출 거예요. 어디까지 갈까요? 두구두구두구두구두구. 자, 10억대 이하 물건들만 보겠습니다. 서울 전역에는 놀랍게도 10억 이하의 물건도 꽤 있습니다. 하지만 2, 30억대의 물건만큼 많지는 않아요. 그래서 여러분들은 시장에 나온 모든 10억 이하의 물건을 눈 크게 뜨고 다 보셔야 합니다. 중개법인에게 10억 이하 물건은 다 달라고 하세요. 꼬마 빌딩 투자는 항상 상대적이기 때문에 우리가 매수하려는 시점에서 가장 좋은 물건을 골라야 하거든요. 그 다음 여러분들이 받은 10억 이하의 물건들 중에서도 마음에 드는 녀석들끼리 이상형 월드컵을 합니다. 그 이상형 월드컵까지 모두 끝낸 후 드디어 매수할 물건을 딱 하나 골랐다고 가정해 볼게요. 그게 바로 이 물건입니다. 실제로 올해 24년 3월 말에 거래되었던 사례를 제가 가져왔습니다. 해당 부동산은 서울시 마포구에 있는 물건으로 거래 금액은 총 7.3억입니다. 심지어 코너 건물이고 삼거리 앞에 있어서 눈에도 잘 보이는데요. 이 건물을 보고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도 있을 것 같아요. 캐시너님, 근데 이게 왜 꼬마 빌딩이죠? 이건 그냥 매우 오래된 옛날 집 아닌가요? 자, 여러분들, 여기서 우리는 꼬마 빌딩의 범위를 좀 더 크게 봐야 합니다. 즉, 토지를 100% 온전히 가지고 있는 단독주택과 단독 다가구는 모두 꼬마 빌딩이 될 수 있는 제목들이거든요. 요 녀석들은 대부분 건물, 즉 근린생활시설로 용도 변경이 가능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세월의 흔적이 고스란히 느껴지는 이 58년 된 단독 다가구도 건물로 보셔야 돼요. 요 건물의 토지 모양은 비록 삼각형이지만 코너에 있고 양옆에 도로를 접하고 있어서 잘 보이는 위치인데요. 보통 이런 물건들을 사시는 분들은 대부분 건물을 새로 지을 목적으로 매입하십니다. 58년 된 주택을 리모델링 하는 것보다 새로 번듯하게 건물을 짓는 것이 수익률과 시세 차익을 높이는 데 도움이 되기 때문이죠. 그럼 이 건물을 매수하기 위해서 필요한 최소한의 현금은 얼마일까요? 자, 이제 계산이 나옵니다. 하지만 엄청 쉬우니까 특히 수포자분들 포기하지 마시고 저랑 같이 계산해 볼게요. 이 표를 보면 7.3억에 매수를 했고 대출을 매입한 가격의 80%를 끌어왔다고 가정을 해서 취등록세와 기타 비용까지 포함한 현금은 딱 1.9억 원입니다. 와, 정말 놀랍죠? 특히 대출은 개인보다 법인으로 매수할 때 80%까지 가능합니다. 법인 대표의 신용이 좋으면 95%도 가능한 경우 제가 봤습니다. 참고로 요즘 1금융권을 기준으로 금리도 많이 내려서 지난달 제 지인은 하나은행을 통해서 3% 중반의 잔금 대출을 실행했습니다. 대출은 따로 영상을 제작한 만큼 꿀팁과 실전 노하우가 가득한데요. 곧 다른 영상으로 꽉 차게 담아볼게요. 자, 그럼 다시 돌아와서 매수할 때는 취등록세부터 중개수수료까지 다양한 기타 비용이 발생합니다.
제가 표의 비고란에 어떻게 계산을 하면 되는지 각각 계산식을 적었어요. 취등록세는 매입가의 4.6%입니다. 그리고 중개수수료는 매입가의 0.9%로 협의수수료를 내고 있는데요. 이런 거 다 계산하기 너무 귀찮으시죠? 그럼 쿨하게 매입하는 가격의 6%만 고려하시면 됩니다. 자, 몇 퍼센트? 6%요. 그래서 이 케이스 같은 경우에는 매입가가 7.3억이니까 7.3억의 6%, 즉 4,400만 원 정도네요. 여기까지는 저희가 대출을 80% 했을 때 가정에서 계산해 본 것입니다. 그러면 실제로 매수한 주인은 얼마나 투자했을까요? 이게 정말 중요한데요. 확인하는 이유는 실제 투자자들이 어떻게 매수해서 나중에 어떻게 파는지 공부하기 위해서예요. 이건 등기부 등본을 찾아보면 대략적으로 알 수 있습니다. 이게 바로 제가 직접 된 등기부 등본인데요. 실제 매입하신 분은 무려 개인으로 매입했습니다. 어머나, 개인이면 세금적으로나 대출적으로 불리하실 수 있는데요. 투자자별로 투자 성향과 보유 및 매도 계획이 다를 수 있으니까 요건 나중에 여러분들이 직접 건물을 매입하실 때 참고하셔서 결정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대출은 1금융권에서 받으셨어요. 땡땡 은행에서 받으셨는데 채권 최고액이 3.3억인 거를 보면 한 2.75억 정도 대출을 실제로 받으신 것 같습니다. 보통 1금융권은 대출 금액의 120%를 채권 최고액이라는 명목으로 근저당을 잡습니다. 이것도 나중에 대출 집중 영상 때 더 쉽게 설명해 드릴게요. 결론은 약 37%를 대출 받으셨네요. 그래서 저희가 예상했던 자금 계획과 실제 비용을 함께 비교하면 꽤 차이가 나죠? 왜 그럴까요? 네, 바로 대출의 비중이 달라서입니다. 요즘은 금리가 높다고 생각하셔서 매수자분들이 예전보다 대출 비중을 많이 낮추셨더라고요. 그래서 실제 투자금은 무려 5억이나 됩니다. 대출을 어떻게 활용하느냐에 따라서 투자금이 굉장히 달라지죠? 하지만 무리한 대출은 무조건 투자에 나쁜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내가 감당할 수 있는 만큼 대출을 받으셔야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갑자기 대출을 견디기가 힘들어서 막 물건을 굉장히 싸게 내놓기도 하기 때문이죠. 저의 경우 이자를 낼 수 있는 여력이 된다면 좀 더 대출을 끌고 와서 더 높은 금액대의 물건을 사거나 이 물건의 대출 비중을 높일 것 같습니다. 이건 정답이 있기보다는 철저하게 투자자 성향의 차이니까 여러분들도 나중에 건물을 매입하실 때는 보수적인 분들은 대출 비중을 더 낮추고 공격적이신 분들은 대출 비중을 좀 더 높여서 투자를 하시면 됩니다. 추가적으로 이게 첫 건물 투자라면 이렇게 오래된 건물을 사서 신축하는 것을 추천드리지 않습니다. 왜냐면 신축은 정말 출산만큼 어마어마한 고통과 아주 머리 째지는 추억을 만들어주거든요. 그래서 첫 투자 물건을 찾는 분들은 아주 간단한 리모델링을 할 수 있는 물건이거나 수익률이 세팅되어 있는 물건이 더 나을 수도 있어요. 자, 어떠셨나요? 현금 1.9억으로 서울 건물 매수에 필요한 투자금을 계산하는 방법, 이제 잘 이해가 되시나요? 오늘 영상에서 기억하실 거는 첫 번째, 빌딩 건물 가격이 전부가 아니라는 것과 실제 필요한 돈은 매입가의 1.06배라는 것. 둘째, 대출에 따라서 투자할 현금이 달라진다는 사실입니다. 이 두 가지만 잘 기억하시면 내가 앞으로 얼마를 모아야 하는지, 그리고 내가 살 수 있는 건물은 얼마까지인지를 정하시는데 아주 큰 도움이 되실 거예요. 예를 들어 제가 10억 물건을 사고 싶고 대출을 80%까지 감당할 수 있다면 저는 2.6억을 모으면 되는 거죠. 꼬마 빌딩은 캐시넛. 오늘 영상을 보시고 내가 지금 투자할 수 있는 돈이 얼마인지, 그리고 앞으로 얼마를 더 모을 수 있는지도 함께 체크하는 시간을 가져보세요. 그러면 건물주가 되는 꿈을 더 빠르게 이루실 수 있을 겁니다. 그리고 지금 바로 구독을 누르시면 건물주가 되기 위해 꼭 필요한 정보나 궁금하신 점들을 누구보다 빠르고 편안하게 보실 수 있습니다. 오늘 영상 댓글로도 추가로 궁금하신 점 남겨주시면 짧은 것들은 댓글로, 긴 내용은 영상으로 정석껏 만들어서 찾아올게요. 그럼 오늘도 좋은 하루 되세요.